12월 1일 금요일 상암동 클라스 시작합니다. 와, 벌써 올해 달력도 이제 마지막 장 한 장 남았네요. 오늘도 추위가 아주 매섭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영하 7도, 철원 영하 1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에도 어제처럼 체감온도 대부분 영하권입니다. 네, 게다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많은 눈도 예보됐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네. 여기에 동해안 지역은 계속 건조한 데다 강한 바람도 불고 있어서 산불도 나지 않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12월이니까 내년의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또 주식은 부동산은 한번 정리가 필요합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알기 쉽게 내년도 경제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까지 내내 계속 춥다고 하니까 저희가 추운 날씨 대신 화면으로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랜선 여행. 네, 예. 서해와 남해의 멋진 섬 두 곳 엄선했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자, 오늘도 상클 1시간 끝까지, 오늘 진짜 끝까지 함께 하시죠. 생방송 상암동 클라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가운데 이동관 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건데요.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도시락 이슈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자, 이재승 기자, 첫 번째 이슈 뭘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스티브 유 입국길 열리나입니다. 자,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는 그동안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우리 정부와 소송을 벌여왔는데요. 어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와, 이 스티브 유 정말 한때 10대들의 우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해주면 21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최고 인기 가수로 꼽혔던 유승준 씨는 2002년에 이때를 앞두고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에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요. 법무부는 유 씨를 입국 금지했습니다. 2015년 유 씨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네, 유 씨가 앞서 2020년 대법원에서 첫 번째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LA 총영사관 측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다시 또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낸 거고요. 그 두 번째 소송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이 유 씨의 손을 또 들어준 거죠. 네, 2020년 3월에 대법원에서 유 씨가 이겼지만 당시 외교부가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를 했습니다. 유 씨는 곧바로 두 번째 소송을 했고요. 그 당시 두 번째 소송에서 1심에선 졌지만 지난 7월 2심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유 씨 측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여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소신 있게 판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서울고등법원은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버렸더라도 38살이 넘으면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면서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이 2심 판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 씨는 우리 상대를 상대로 낸 두 차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이긴 건데요. 그럼 유승준 씨의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네, 유 씨는 이제 이날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 물론 반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과거에 SNS에 말 실수를 하면서 한 영상이 퍼지면서 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궁금한 것은 이렇게 대법원에서 유 씨가 승소를 했어도 곧바로 비자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또 해석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1심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바로 비자가 발급 안 됐고 두 번째 소송 또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했는데 정부는 그 비자를 당장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비자를 다시 요청한다고 해도 다시 심사해서 거부할 수 있다면서 당장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 당장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다. 네. 예. 또 외교부가 이번에는 비자를 내준다고 해도 또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아하. 외교부가 판단하지만 만약에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한 번 더 또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절차가 좀 필요한 건데요. 누리꾼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네. 오지 말고 그냥 너의 조국, 미국에서 살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스티브 유, 너의 행동은 이 나라 젊은이에게 모욕감을 준다. 들어오지 마. 라는 이런 글들이 좀 많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은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 씨가 2002년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에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건데 네. 또 가능성도 높죠.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의 판단도 남아있고 네. 또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자, 두 번째는 밤마다 몸살입니다. 어허. 자, 밤만 되면 전쟁터로 변하는 곳이 있는데요.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을 태우려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도로가 혼잡해지기 일쑤입니다. 단속을 해도 이 불법 주정차는 계속되고 위험한 상황도 많습니다. 예. 자, 서울 대치동의 학원가인데요. 도로 한쪽에는 비상등을 켠 채 차들이 줄을 서 있는데 주정차 금지 구역에는 푯말이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그런 아하. 차량들입니다. 이 학원이 끝나는 한 밤 10시 정도가 되면 도로가 더 복잡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선 두 개에 불법 주정차를 한 셔틀버스와 승용차들이 뒤엉켜 있는 그런 모습. 두 개 차선을 지금. 어이구,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한 개 차선도 아니고 두 개 차선까지 저렇게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정류장 앞이 막히자 학생들은 아예 도로에 내려가서 버스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애들 저기 태우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또 가지로 그런 것도 날라오죠. 한 달에 뭐 다 두세 건. 주차장을 만들면 좋은데 그게 연관이 안 되죠. 학원버스 운전사의 말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건데 네. 학생들이 걷는 길에 아슬아슬하게 차가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좀 이면도로 같은 것도 정말 위험해 보이고요. 게다가 네. 소화전 5m 이내 부근은요. 사실 주정차를 아예 할 수 없는 절대 금지 구역인데 저런 곳 지금 소화전 앞이잖아요. 예. 그렇게 버젓이 차가 서 있네요. 네, 그 소화전 5m 이내와 인도 버스 정류장 10m 이내는 이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인데요. 예. 1분만 지나도 과태료 대상이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대치동 모습을 봤는데 서울 중계동과 성남 정자동 등 다른 학원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한 것도 있지만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하철 관계자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네. 현장 단속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단속원이 가면 움직이니까. 학부모에게 차량을 좀 자제해달라는, 협조를 해달라는가. 결국에는 학원과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시도. 네, 그렇습니다. 그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 차 번호가 있잖아요. 네. 이 차 번호를 표지판에 띄우고 자리가 비어 있는 인근 주차장으로 안내를 유도하는 이런 방식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 불법 주정차가 많은 학원과 15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를. 근데 효과가 있는지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교통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도로는 공공의 시설이지 특정 집단을 위한 시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차 시설이 있으면 그 지자체에서 또는 학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좀 돌리시는 거. 그러니까 잠깐 아까 화면에 나오긴 했는데 뭐 차량 번호가 막 0000이면 000번이라고 전광판이 뜨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어디로 예. 이동시키세요라고 아예 그 안내를 해준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예.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원가의 학생들 막 뛰어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사실 뭐 안전도 그리고 막 소화전 이런 것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차가 없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지키면 지금 괜찮고 내일 괜찮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에 하나 때문에 이건 주정차를 금지하는 거잖아요. 뭐 요거 사고는 좀- 이제 예고 없이 오는 거니까요. 예. 평상시에 그런 규칙들을 좀 잘 준수할 필요가 있겠죠. 예. 네, 그리고 뭐 서울뿐만 아니라 아까 전국의 학원가가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또 뭔가요? 자, 끝으로 살이 쏙 빠져요입니다. 오, 네. 의사나 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한 업체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잠자기 전 한 알만 먹으면 살이 쏙 빠진다고 말한 의사와 약사가 알고 보니까 배우였는데요. 오. 자, 이 광고 지금도 버젓이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확인한 모습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직접 있는데 오전에 보신 거군요. 네.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자신을 약사로 소개하면서 한 알만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은 제품을 이번엔 남성이 홍보하는데 가정의학과 교수로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얼굴을 좀 흐릿하게 처리를 했지만 굉장히 그럴듯하게 흰색 가운까지 있고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협과 약사회가 이 제품 업체를 고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후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어제 해당 업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네. 이 고발장에는 해당 업체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사람을 섭외해서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띄워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다.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약간 뭐 소속이나 직책도 직책인데 이름도 같이 아까 나왔었잖아요. 임금수, 최창수.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연기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뒤에 배경도 보면 벌써 약국 배경이 나오고 뭐 의사는 뒤에 뭐 책 같은 게 의학서적 같은 게 있고 이런 분위기니까요. 아니 어떻게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가짜 의사 또 가짜 약사를 등장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네, 그 보통 광고를 내기 전에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심의를 받고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와 또 심의 번호가 나오는데요. 이 심의필 마크를 통해서 거짓 광고를 우리가 확인하고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해당 유튜브 광고에는 이 심의필 마크가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심의필 마크가 없어도 광고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경우는 심의는 꼭 받아야 하지만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심의필 마크와 심의 번호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이게 좀 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심의필 마크와 심의 번호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라. 그리고 사실 유튜브가 일반 TV 광고보다는 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필 마크를 꼭 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소식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뼈가 닮았다. 10대 가수 스토킹 기소입니다. 14살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면서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또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냐랑과 같은 이런 댓글을 한 50여 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에서는요. 뼈 구조가 나와 닮았다. 노래 부르는 특징도 유전이다라면서 자기 딸이다라고 주장했었죠. 아니 뼈 구조를 어떻게 화면을 보고 확인을 한 건지 참 황당한데 이게 14살 가수예요. 어린 나이라서 상당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요. 이 남성이 오양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잠정 조치 결정도 내렸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문 닫은 상봉터미널 38년의 추억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터미널 눈에 익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봉터미널입니다. 지난 1985년 문을 열었던 이 상봉터미널 38년간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제를 마지막으로 상봉터미널 운영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서울 동북부 지역 교통 거점 또 관문 역할을 해왔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한때는 뭐 하루 평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인근 동서울 터미널이 활성화되고 또 코로나19 여파로 점차 경영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용객 수가 점차 줄었고 지난달에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올해 4월부터는 또 운행 노선이 원주행 하나밖에 남지 않았었고요. 결국 이렇게 폐쇄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40년 가까이 운영됐던 만큼 많은 분들의 추억이 녹아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온라인에서는 이 상봉터미널의 마지막을 아쉬워하는 누리꾼들의 게시글이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불 꺼진 상봉터미널의 사진과 함께 누군가의 추억 그리고 사연이 많았던 장소이자 만남의 장이었던 상봉터미널이라면서 마지막을 기억했습니다. 간판에
땡, 공짜가 떨어진 것도 뭔가 괜히 슬퍼요. 슬퍼요. 상터미널입니까? 뭡니까? 근데 막 군대 휴가 나오는 이런 추억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한편 상봉터미널 부지에는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군 복무 시절 휴가 나오면 꼭 거쳐가던 곳이었는데 누군가의 청춘이 묻어있을 추억의 터미널이라면서 터미널의 마지막을 기억했습니다. 안녕.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통나무 관통 기적의 소녀들입니다. 차 안까지 거대한 나무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차량 앞 유리를 뚫고 좌석까지 관통한 모습인데요. 지난달 호주에서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마친 여고생 4명이 졸업을 기념하면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떠났던 여행지가 하필이면 얼마 전 폭풍 피해를 입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폭풍이 몰고 온 강풍에 나무들이 쓰러졌는데 도로 옆에 쓰러져 있던 이 나무 한 그루가 소녀들이 탄 차와 부딪히면서 차 안까지 뚫고 들어왔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나무가 뚫은 모습을 보니까 하마터면 진짜 머리를 비롯해서 크게 다칠 뻔했거든요. 다친 사람이 그런데 한 명도 없었다면서요? 네,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네. 아까 소녀들 사진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사진에서도 이 소녀들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 소녀들 사고가 수습된 뒤에 안정을 되찾고 남은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5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2024년 한국 경제 어디로 갈까? 와, 벌써 12월, 이제 2023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 경제를 돌이켜보면 수출은 부진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살림살이는 점점 팍팍해지고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내년 경제는 좀 나아질까 궁금해집니다. 2024년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물가, 금리, 주식, 부동산으로 나눠서 빅픽처 큰 그림 그려보고요. 돈을 버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였네요. 교수님과 이제 2023년 한 해를 전망해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는데 내년 경제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좀 추운 날 모셨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내년 경제 올해보다 나아집니까?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만 예.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은 더 어려울 것이다. 예. 제가 작년에도 23년 경제 전망서를 쓰면서 올해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내피배 시대라고 표현했었죠. 궁핍함을 견디는 내피배 시대. 그런 시대에 맞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년 경제는 이렇게 산을 올라왔는데 다 올라온 줄 알았는데 또 오르막인 거예요. 아하. 겨울이 지나 봄이 올 것 같았는데 또 겨울 지나 겨울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말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올해 경제를 좀 정리한다면 고물가와 고금리. 그러니까 고물가가 등장했고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로 대응했던 23년 경제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 어려웠던 경제. 네. 근데 2024년은 2023년에 그 물가를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그 고물가가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전히 고물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물가의 충격이 여전하고 그 고금리의 역습으로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를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24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안 좋은 것끼리 만난 거죠. 그래서 23년 경제보다 24년이 더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내년은 슬픈 소식인데 그래도 좀 계속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물가 때문에 올해 물가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장 볼 때 한숨 팍팍 쉬는 분들도 많았는데 내년엔 물가가 좀 잡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 말씀드린다면 물가는 안 잡힙니다. 여전히 고물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건의 가격은 절대 떨어질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 계속 물가가 올랐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물가가 내년까지 오르는 고물가 기조가 유지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물가라는 숙제가 24년에도 계속 남아있을 텐데 이게 결과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료를 좀 보시면 이 고물가는 결과적으로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겠죠. 그렇죠. 물건 비싸니까 소비를 아껴요. 외식 소비를 특히 아낍니다. 기업들은 판매가 줄고 정부는 세수가 줄어요.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세금을 못 내니까 그렇습니다. 가게도 소비 안 하니까 기업도 돈을 못 버니까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다 줄어듭니다. 근데 또 역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고금리를 유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계에는 이자 부담이 가중돼요. 그러니까 소비할 수가 더 없죠.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이러나 저러나 안 좋게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분께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눈에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죠. 나름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23년 올해가 3.0%, 내년은 2.9%,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을 것이다 라고 IMF가 경고하고 있고요. OECD 경제 전망 보고서도 엊그저께 발표됐는데 올해를 2.9%, 내년을 2.7%, 역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는 일관되게 여러 국제기구들이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한국 경제도 올해 지독하게 안 좋았는데 내년 경제도 그렇게 좋지 못한 오히려 세계 경제의 흐름보다도 밑도는 그런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또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원래는 2.2% 예측했다가 0.1%포인트 낮췄다는 것도 오늘 아침 신문 기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종전에 봤던 것보다도 내년 경제가 좀 더 어두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또 우세한 것이죠. 그렇군요. 거시적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면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고 뭐 중동도 좀 불안정하고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자, 이런 문제는 중동 불안은 곧 국제 유가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중동 불안이 만약에 확전되거나 이란이 참전하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국제 유가가 언제든 다시 치솟을 수 있어요. 그럼 고물가를 또 만들죠. 그러면 우리는 안도했어요. 금리 인상 없을 거라고. 근데 그 안도감을 또 불식시키는 다시 금리 인상하는 그러니까 경기의 악순환을 가져다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는 잡히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금리를 내리기 힘들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를 뭐 마음 놓고 인하할 만한 여건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물가 상승률이 연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2%를 밑돌진 못해요. 근데 연간 물가니까 12개월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평균한 것이 2.5%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상반기 1, 2, 3, 4월 정도는 3%를 웃돌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2%에 근접한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5%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결과적으로 2%에 근접하는 숫자를 볼 때 그 지점은 아마도 내년 이맘때나 빠르면 내년 3분기 이 정도. 다시 말하면 금리를 언제 인하할까라는 질문은 물가 언제 잡힐까요? 그럼 목표 물가 2%에 부합하는 지점이 언제일까? 그러니까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 이렇게 가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지점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형성된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차이가 뭐 역대 최대로 벌어지고 있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정만 보고 금리를 먼저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더 벌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찾아올 때쯤에 우리도 금리 인하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서 금리를 같이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물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그 물가가 떨어지는 시기가 내년 3분기 정도, 가을 정도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르면 3분기. 이르면 3분기 정도. 늦어지면 이맘때, 내년 이맘때 이렇게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광석 교수님과 내년 경제 총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좀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 내년에 경제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식 투자도 어려울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말씀 좀 강조해 드릴게요. 여러분,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 지독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주가는 폭등했죠. 그렇죠. 자산시장,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죠. 2022년은 경제가 나름 회복되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주가가 무너졌죠. 집값도 폭락했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현상은 규모 면에서 소비 규모, 투자 규모, 수출 규모가 위축된다는 뜻이고요. 근데 돈의 이동에 따라서 자산 시장의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 시장을 볼 때는 주식 시장을 포함해서 자, 10월부터 말이죠. 세계 81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숫자와 금리 인하 숫자를 비교해 보면 10월부터 바로 지지난달부터 금리 인하 숫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인하한 국가가?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금리 인상,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대에서 이제 완화적 통화정책의 시대로 건너가긴 건너갈 텐데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변곡점에 해당된다. 이제 완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변곡점에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가 유념할 게 뭘까요? 이제 돈이 다시 시장으로 유입되는 국면이겠구나. 근데 특히 어떨 때 유입될까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유입될까요?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선행한다. 선행성. 미리 내다보고. 미리 내다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것인데 사실은 말씀드려보면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야. 아마도 3분기쯤에는 인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으면 지금이나 또 24년 1분기 봄쯤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곧 금리 인하할 거야. 그래, 맞아요. 라는 그게 뭡니까?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어렵지만 자산시장, 자본시장은 곧 금리 인하할 거야.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어. 이게 뭐죠? 공포감이 사라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그 기대감으로 이제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자 하면서 돈의 이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비교해서 좀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거야라고 하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기대감 때문에. 그럼 불확실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해소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적 투자를 해도 되는 상황으로 우리는 연출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거죠. 계속 완화의 시대냐 긴축의 시대냐 그리고 또 완화의 시대로 조금씩 건너가는 국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김광수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선행한다는 거에 포인트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 게 이르면 내년 가을쯤이라고 하셨으니까 발 빠른 분들은 지금쯤 아니면 봄쯤에는 벌써 이제 좀 시기를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선행한다는 점 기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식 살펴볼게요. 다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이 지켜보실 때 역시 부동산 시장의 개념은 실물 경제랑 달라요. 실물 경제는 역시 GDP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냐, 줄어드냐. 근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뭐예요? 매매 가격 아닙니까? 그렇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전혀 다른 관측이에요. 실물 경제가 어두워도 돈의 이동이 부동산 시장으로 일어나면 부동산 시장은 호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역시 부동산 매매 가격은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수요와 공급. 그럼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을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잣대가 미분양 주택 건수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 건수를 보면 23년 2월 기준에 7만 5천호로 정점을 찍어요. 사실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쌓이는 동안 이때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 미분양 주택이 정점을 찍고 이제 6만 호 수준의 어떻게 보면 기준선이에요. 정부도 6만 호가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준선으로 진입하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 반전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조정세 혹은 관망세로 전환됐죠. 그것은 다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뛰거나 중동발 불안이란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시중금리가 치솟으니까 다시 관망세로 전환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미분양 주택 건수를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5만 8천 호에서 6만 2천 호 사이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4년 부동산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합에 가까운데
강보합과 약보합을 오르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경우에는 어쨌든 시중금리가 점차 하락하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완만한 강보합, 강한 상승세라고 보진 않지만 강보합에 가까운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고 24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막 극적으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오르 이런 거는 아닐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랑 지방 비대칭도 사실 시청자분들이 전국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좀 비대칭이 심해질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다른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인구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비대칭화는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 위험 도시가 계속 늘어나는데 다 안타깝지만 비수도권의 군소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이 경기도권으로는 인구가 계속 편입됩니다. 인구의 이동인 거예요. 구조적으로도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그게 뭡니까? 신도시 건설. 그렇죠. 얼마 전에도 뭐 택지, 신규 택지 발표했고요. 신도시 건설이 집중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또 수도권. 수도권이니까. 그리고 신도시들과 서울의 직주 근접성을 강화하는 GTX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라는 것은 계속 전개될 것이다.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격차는 심해질 걸로 본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경제 상황에서 아까 그 언덕 그림이 너무 저는 좀 뼈 아팠어요. 다 올라온 줄 알았더니 더 남았네? 요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내년 경제 상황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내 돈을 어떻게 투자하면 될지 마지막으로 조언 좀 해주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최악이죠. 그러나 자산 시장 관점에서는 돈의 이동을 관찰하시면서 어떤 종류의 자산 가치가 올라갈까를 그림 그리시면서 적절한 그 투자 의사 결정, 재테크 의사 결정 하시면서 이겨내십사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나갑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로요.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까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슈링크플레이션, 2번 스태그플레이션, 3번 밀크플레이션. 자,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번호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마칠 때 당첨자 2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교수님 뭐 좀 공익적으로 알리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마약 근절 캠페인을 지정받았어요. 챌린지인데요. JTBC와 함께 2024년은 마약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마약 없는 세상, 노 엑시트 마약 캠페인을 이 JTBC에서 함께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마약을 하면 출구를 못 찾는다, 하지 말자, 이렇게 이런 표현이군요. 노 엑시트. 아유, 내년 경제 전망과 함께 내년에는 마약 소식 전달 안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적인 내용이니까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경제 큰 그림 하면 김광석 한양대 견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지난달 20일 활주로를 넘어 바다로 추락한 미 해군 초계기의 인양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잠긴 기체의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체 타이어가 산호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미 해군의 초계기가 하와이 카네오해만 해병대 기지 앞바다에 불시착한 모습인데요. 현재 인양에 앞서 연료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기체에서 거의 모든 연료를 제거한 상태인데 이 모습이 공개되자 산호초의 잠재적인 손상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카네오해만은 다양한 산호초와 고대 하와이 어장이 있어서 생태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해군 측은 아직까지 기체에서 연료가 누출됐다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호에 약간의 손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체를 안전하게 인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와이주 환경당국은 초계기가 인양되고 나면 이에 대한 피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 남성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엄청난 먼지 구름에 휩싸입니다.
마치 폭탄이라도 떨어진 듯한 이 모습, 지난달 27일 중국 윈난성에서 포착됐는데요. 인근에 주차된 트럭 타이어가 폭발하는 사고가 난 겁니다. 영상을 보면 먼지구름 밖으로 남성이 뛰어가는 모습도 보이는데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행히 재빨리 몸을 피했다고 해요. 조사 결과 문제의 타이어는 심하게 마모돼 수명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트럭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봐도 아찔한 장면이네요. 10대 때부터 고이 길러온 머리카락으로 세계 기록을 세운 여성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길이로 인도의 라푼젤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동화 속 라푼젤 하면 긴 머리카락으로 유명하죠. 머리카락이 타베오를 밧줄 역할까지 하는데요. 실제로도 이 정도면 가능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인도에 사는 40대 여성, 14살 때부터 머리카락을 길러왔는데 최근 머리카락 길이가 무려 236cm, 2m를 훌쩍 넘기면서 이 분야 세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게다가 이 여성은 매일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꼬박꼬박 비닐봉지에 모으며 지난 20년간 거의 한 번도 머리카락을 버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신화 속 여신과 같은 모습의 긴 머리카락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정성껏 다룰 생각이라고 합니다. 보통 머리는 일주일에 2번씩 감는다고 하고요. 말리고 손질하다 보면 매번 3시간은 꼬박 매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의 무게 때문에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갈까 봐 과격한 신체 활동은 피하면서 생활한다는데요. 아무리 긴 머리가 취향이라고 해도 누구나 아무나 따라하진 못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비즈니스 클래스가 이어집니다. 네, 이어서 소비자 트렌드, 기업 소식 전해드리는 비즈니스 클래스 시간입니다. 경제산업부 이상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화 기자. 첫 번째 소식이 먹거리 얘기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뭐예요? 네, 비닐하우스 아래에 나무 토막들이 이렇게 줄지어 매달려 있는데요. 이 모습이 버섯을 재배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이렇게 나무 아래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상황버섯이고요. 나무 토막 위로 자라는 빨간색 버섯이 영지버섯입니다. 이게 모두 약용으로 쓰이는 버섯들이죠. 뭐 암을 이겨내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보여드린 곳이 한 식품 기업이 계약 재배하고 있는 유기농 인증버섯 농장인데요. 홍삼을 만들었던 생산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해서 세계 시장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버섯 시장에 최근 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한가 영지버섯 제품 출시를 필두로 프리미엄 버섯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시장에 나선 건 그만큼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버섯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군요. 실제 코로나19 이후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업계에선 이걸 메디푸드라고도 부르는데요. 메디푸드는 의학과 식품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해외에서는 메디컬 푸드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당뇨 환자를 위한 식단이라던가 암 환자를 위한 영양식 등으로 좋게 쓰였지만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맞춤 식단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들이 늘고 있고 만성 질환자도 늘고 있어 건강 관리를 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세계 매출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미 대형 식품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5대 유망식품으로 메디푸드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메디푸드는 앞으로 더 자주 등장하게 될 용어로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상황버섯 잘 봤고요. 이거 방금 건 영지버섯이었죠. 네. 네, 귀여운 캐릭터 이야기가 준비됐다는데 저처럼 귀여운 캐릭터 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다고 그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코끼리 모습의 캐릭터인데요. 네. 네, 이제 귀엽죠? 네네. 네, 행복한 코끼리 행코라는 행코. 이름입니다. 네. 이 캐릭터는 세계관이 친환경 아이돌입니다. 직접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하는데요. 지난 11일에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열기도 했습니다. 춤도 쓰레기를 줍는 모습에 착안해서 줍줍 댄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를 만든 거는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를 줄여서 상클이라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코끼리 행코인데 이가혁 앵커만큼 귀엽네요. 아, 맞습니다. 행코. 행복하세요, 행쇼. 네. 네, SK 이노베이션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까지 탄소 순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기획한 캠페인 캐릭터가 행코입니다. 네. 네, SK 이노베이션이 과거 회사 이름이 유공인데요. 그렇죠, 유공. 네. 행코의 모티브가 과거 유공 코끼리 축구단의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네. 깨끗했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40년 전의 추억의 코끼리를 소환했다고 합니다. 그냥 귀여운 캐릭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을 모아 쓰레기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이를 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모티콘 판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수익금도 환경 보호 활동에 쓸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이어간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에 이게 기업들이 이런 귀여운 캐릭터 내놓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파는 B2C 기업들이 주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B2B 기업들도 캐릭터를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다를 모태로 한 달수 캐릭터를 쓰고 있습니다. 달수가 삼성전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홍보대사로 활약하는 ESG 웹툰 등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클의 캐릭터가 저희들인 것처럼. 그렇죠. 하은 앵커니까 달수, 수다를 모태로 한 달수 캐릭터. 괜찮네요.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릭터 엔소리를 선보였습니다. 캐릭터 상품이 인기를 끌었고요. 올해는 전용 온라인 굿즈샵을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포석코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곰인형에 수소 전지를 넣어서 생명을 얻었다는 컨셉인데요.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 기업하면 무겁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친숙한 이미지로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네, 비즈니스 클래스에 이어서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행으로 우리 상클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을 선물해드립니다. 오늘의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내는 여행 작가이자 유튜버 김스트래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시원한 바다입니다. 네, 아니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주말에 여행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스트래블님, 이 작가님의 영상만 있으면 보기만 해도 여행 욕구가 다 충족됩니다. 맞습니다. 보는 맛이 있는 멋진 영상으로 안방에서 함께 여행 떠나보실게요. 자, 오늘은 어떤 곳 소개해 주실 건가요, 작가님? 먼저 보지만 마시고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가보시기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등대를 만나는 섬여행 두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지도에 팔미도와 소매물도 두 곳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등대가 있는 섬여행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에 있는 섬 팔미도로 떠나볼까요? 네, 수도권 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가장 간편하게 가깝게 다녀오실 수 있는 팔미도라는 섬이고요. 네. 여기는 그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시고 배가 이제 금색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래 네. 금어호라고 하는데 이 배를 타고 한 50분 정도 달려 들어가시면 이제 팔미도를 만나게 됩니다. 네, 원래 제가 또 연안부두 지금 저 배잖아요. 노란색 물고기 모양이라서 금어호라고도 하던데 네네. 가면서 이제 갈매기한테 이렇게 새우 과자 주는 거 그런 네네네. 재미도 있죠. 맞습니다. 제가 서해 광화도 쪽도 그렇고 네. 이쪽도 그렇고 보통 서해 쪽에 유람선을 타면 갈매기들이 유독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바다 이렇게 다리 한가운데 있는 다리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 인천대교. 인천대교 맞습니다. 예. 인천대교도 바로 다리 아래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금호를 타시면. 한 50분 정도 가는데 팔미도가 다 돌아보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충분하신데요. 예. 이 배가 좀 특별하게 이제 보통 일반 여객선과 틀리게 네. 갔던 배가 그 손님을 다시 태우고 다시 나오는 배예요.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간 정도만 둘러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다 둘러보셔야 됩니다. 그럼 엄청 이렇게 큰 섬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인가요? 무인도입니다. 무인도. 사람이 살지 않고 그렇다고 완전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 등대지기, 등대 관리원분들이 주무시는 숙소는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은 아예 살지 않는 그런 무인도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팔미도를 아까 찾으신 이유가 등대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팔미도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등대를, 근데 실질적으로는 최초의 등대는 아니고 그 최초의 근대식 등대라고. 최초의 근대식 그냥 등대. 뭐 말투가 나면서 등대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대식으로 정상적 등대 같은 등대를 처음으로 만든 곳이 바로 팔미도입니다. 예. 우와. 아까 이렇게 막 등산하듯이 이렇게 오르시는 모습도 봤는데요. 네네네. 네. 그 산을 올라가는 높진 않은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올라가시면 정상에 오르실 수가 있는데 정상에 그 등대가 있고요. 오르기 그 중간에 이 등대 옛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무실에 가시면 또 예전에 등대 관리원들이 집무실의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썼던 그 사무실을 맞습니다. 네네네. 그대로. 우와, 그러니까 등대 불을 밝히고 또 등대를 지키셨던 분들의 그런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영화 세트장 같은 느낌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팔미도 등대가 약 120년이 됐으니까 그 등대 사무실도 약 10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 작은 등대가 사실 우리나라 근현대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전쟁 때도 역할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6.25 한국 전쟁 때 이 팔미도 등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또 그 전세 역전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전투함들, 상륙함들이 정확한 지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백기를 연 바로 그 주인공이 이 팔미도 등대인데요. 그때 당시에 작전명 크로마이트라고 해가지고 켈로 부대원들이 여기 이 섬에 침투를 해서 이 불을 밝힘과 동시에 인천 상륙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전세를 바꿀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곳이 바로 이 팔미 등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륙 개시 요걸 알려주는 소중한 불빛을 켠 곳이 바로 저 등대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그 영화에도 우리나라 한국에서 만드는 영화에도 저 장면이 나왔어요. 이 등대를 켜는 장면이 나왔는데. 와, 이 등대가 아니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등대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 이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와,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히 이 등대 불이 밝혀진 모습도 보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약 100년 동안 1903년에 이 등대가 만들어졌고요. 약 100년 동안 2003년도까지 불을 밝히다가 지금은 신등대로 이제 넘겨줬는데 그래서 20년 동안 불이 꺼져 있었는데 이번에 1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 앞에 있는 등대가 원래 120년이 된 등대고요. 뒤에 있는 등대가 신등대, 새거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등대는 20년 동안 불이 꺼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 등대가 나타났으니까 꺼져 있었는데 이번에 120주년을 맞아서 등대에 불을 밝히는 행사를 했었어요. 앞에 등대가 선배, 뒤에 등대가 후배네요. 근데 확실히 후배 등대가 뭔가 힘은 세 보이는데 근데 선배 등대가 뭔가 정감이 가요. 선배 등대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지난 6월에 그러니까 밝히는 행사를 특별히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10월쯤에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촬영팀을 위해서 특별히 불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은 저희들만 찍었어요. 상암동 클래스에서 특별히 공개되는 이번 가을에 또 오랜만에 불을 밝힌 우리 팔미도 등대를 방금 보셨습니다. 아마도 동시에 불을 밝힌 영상은 대한민국에 지금 오늘 처음 공개됩니다. 오, 진짜요? 네네네. 한번 볼까요? 자, 이 등대가 여러분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또 밝혀줄 여러분의 등대가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또 한번 보여드립니다. 최초 공개. 네, 최초 공개된 영상입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의 길잡이가 되었던 팔미도 등대까지 잘 봤습니다. 자,
서해를 감상했다면 이번에는 남해 바다, 남해로 가보겠습니다. 통영의 소매물도. 경상남도 통영이죠. 통영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아름다운 섬이고 제가 국내 여행을 굉장히 오래 다녔잖아요. 많이 다녔는데 그중에 가장 다시 가고 싶은 섬,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꼽는 곳이 바로 소매물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매물도를 특별히 선정해서 다녀왔고요. 통영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뱃길을 따라가시면 소매물도를 만나게 됩니다. 와, 이제 따라가는 저의 마음도 지금 함께 설렌데 소매물도에는 또 어떤 등대가 있어요? 소매물도는 1917년도에 만들어진 또 소매물도 등대가 있죠. 이 등대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등대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산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올라가야지 산곡의 하나를 넘습니다. 망태봉이라는 산. 여기 가는 길이 굉장히 산 넘고 바다 건너 이런 굉장히 힘든 길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곳은 동백림이고요. 이 천연동백림, 아주 오래된 천연동백림을 지나서 이렇게 산에 오르는데 이 산 오르는 정상에 이제 망태봉이 위치해 있는데 이 산 정상에 서시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크고 작은 섬들이 저렇게 펼쳐져 아름답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보입니다. 그 저런 풍경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제 곧 망태봉 정상에서 바라보면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멀리 지금 등대가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마치 그림 같죠? 영화 속의 한 장면 뭐 이런 느낌인데 이 섬이 거의 뭐 신이 빚은 아주 최고의 절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섬의 생긴 모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 그렇게 보여요, 정말로. 네네. 야, 헬리캠으로 찍은 영상을 여러분들 이렇게 안방에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까끝 올라오는 길에 동백림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동백꽃 한창 필 때 가면 3월에. 진짜 예쁠 것 같아요. 3월 달에 가면 또 멋지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소매물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도 아름답지만 동백꽃을 보시려면 3월쯤에 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가을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멀리 좀 등대섬이 보이는데 저기까지도 직접 가볼 수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기 좀 전에 영상에서 잠깐 보이는데 중간에 이제 바닷길이 있어요. 그 바닷길 이름을 열목계라고 하는데 이 바닷길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신비의 바닷길 중에 한 곳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라서 이게 한 밀물과 썰물에 따라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길이 열렸다 닫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시면 저걸 못 건너가시고요. 항상 물이 빠진 시간에 이렇게 건너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그 인터넷 검색창에 바다갈라짐이라고 검색하시면 해양조사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다는 표시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썰물 시간대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네, 그냥 썰물 시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 섬을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웹사이트를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다 갈라짐이라고 네. 검색을 하시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시간이 보통 한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 정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나오실 때도 그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야지 아니면 섬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파도 소리까지 잔잔하게 들립니다. 네, 아까 저기 올라가실 때 생각보다 이제 산 넘고 물 건너가야 하는 수고로움이 좀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난이도예요? 그 높은 산은 아니고 좀 마을 뒷산, 언덕 같은 산을 2개를 동시에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 하나를 넘으면 망태봉을 만나고 또 이 등대섬에 이르면 등대섬 또 등대까지 또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영상 속에 봉우리가 2개 있잖아요. 산 봉우리. 저 산 2봉우리를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약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등대가 아름다울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직접 등대섬까지 가시면 등대 앞에 가시면 정말 와와라는 말을 연신 반복할 만큼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갈 때마다 와를 한 20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0번을 와와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의 풍경을 지금 이 등대군요. 네, 여기에는 맞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1917년도에 무인등대로 출발했다가 1940년대부터 이제 사람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밑에 살짝 아마 보일 건데 밑에 집 민가가 조금 있어요. 민가 같은 느낌의 그게 등대 사무실입니다. 오렌지색 지붕. 그래서 마치 푸른 바다와 섬들의 풍경과 함께 오렌지색 지붕, 마치 리조트 같은 그림이 있어서 마치 해외 유명한 휴양지 같은 느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이 풍경 정말 눈에 담아두고 싶습니다. 이게 등대인데 그냥 등대를 보러 가는 길이 험난하다고 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등대를 품은 아름다운 섬 두 곳, 인천 팔미도 그리고 지금 보시는 통영 소매물도까지 오늘도 멋진 영상으로, 귀한 영상으로 상암동 클래스에서만 단독으로 나오는 그 영상까지 잘 봤습니다. 김스텔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 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해줘.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요? 2번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네, 오늘 당첨자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행복님 그리고 파리지앵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파리지앵 아니고 파리지행이에요. 네,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은 앵커 말고도 이재승 기자 그리고 김태인 기자도 함께 서서 인사드리는 이유가 있죠. 네, 오늘 상암동 클래스 오늘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뭐 각자 짧게 인사를 좀 드리시죠. 먼저 우리 광크리 뉴스 담당했던 김태인 기자. 네, 제가 지난 7월부터 상클 합류를 하게 됐었는데 회의 때 처음에 이제 광크리 뉴스라는 코너명이 처음 만들어졌던 순간이 생각나거든요. 제작진분들 그동안 새벽부터 항상 매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상클 재밌게 봐주신 시청자분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꼭 필요한 이슈 알기 쉽게 전해준 척척 석사 이재승 기자도. 네. 박사 아니고 석사죠. 네. 네. 참 강조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매일 그 촉박한 시간에 정신없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방송은 정말 혼자서 할 수 없는 종합예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특히 우리 여기 계신 앵커분들 또 도시락 이슈를 함께 준비해준 도시락둥이 스태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또 하은 앵커 인사해 주시죠. 네, 8시 그리고 10시 상클이 여러분의 아침을 또 오전을 밝고 따뜻하게 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상클은 끝이 나지만 JTBC와 함께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편안하고 또 친숙하게 하지만 내용은 또 삶에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좋으셨다고요? 알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저희 말고도 사실 수많은 제작진이 매일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점도 이 끝인사 기회를 빌려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인사를 드릴까요? 네, 제가 여러분 하면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